타인의 생각을 존중하는 언어는 무엇이 다른가? 나는 당신과 생각이 다릅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매우 당당하고 당찬 느낌이다. 틀리다가 아닌 다르다를 선택해서 지혜로운 느낌과 마음이 넓다는 이미지를 함께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이 말을 접한 상대는 누구라도 반발심부터 생긴다. 뭐야, 굳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다는 사실을 배우고 경험해서 알지만 그럼에도 나는 당신과 생각이 다릅니다 라는 말에 기분이 상하는 이유는 뭘까? 표현이 매우 날카롭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게 말해도 다르다라는 표현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좀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상의 예를 들어보자. 여행을 위해 탑승한 열차나 고속버스에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는데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갑자기 당신의 자리와 연동해 움직이는 커튼을 확 올리거나 내렸다면 기분이 어떨까? 커튼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런 행동에 괜히 기분이 나빠지며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뭐야, 왜 자기 마음대로 커튼을 움직이는 거야? 혹시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건가? 그러나 만약 뒤에서 커튼을 움직이기 전에 한마디만 했어도 상황은 달라졌으리라. 눈이 부셔서요. 커튼을 좀 내려도 될까요? 이 말에 싫은데요? 라고 응수할 사람은 거의 없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담아 전한 말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누군가 SNS에서 만난 인연도 참 소중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감동적으로 썼다고 생각해보자. 그 글에 수많은 사람이 아름다운 댓글을 써서 올리는데 갑자기 교류도 없던 어떤 사람이 이런 식의 댓글을 달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SNS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자주 당했거든요. 이런 비현실적인 글을 읽으니 기분이 씁쓸하네요. 다들 정신 차리세요. 어떤 느낌이 드는가? 물론 다들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충분히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표현에 있다. 앞서 양해를 구하고 커튼을 내린 사람에게는 웃으며 답한 데 반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시작한 댓글에는 인상 쓰며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바로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며 말하는 언어의 깊이는 상대가 보낸 시간에 대한 존중에 달려있다. 양해를 구하며 커튼을 내린 사람은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열차표를 예매하고 집에서 여기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한 그 시간을 존중했기 때문에 따스한 마음을 담아 그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그렇게 말하기 힘들다. 그러니 아무도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 연함은 그 가치를 이렇게 설명한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3번 달라고 해서 멀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고 아무리 원수 같은 사이라 할지라도 3번 주어서 친해지지 않을 사람 없다. 더 많이 배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느냐라는 마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지성과 언어를 결정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다. 저마다 생각이 다르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그리고 지적으로 잘 설명하는 사람들은 결코 나는 당신과 생각이 다릅니다 라는 식으로 쉽게 표현하지 않는다. 먼저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며 그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기 위해 보낸 시간을 마음에 담아라. 그래야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지성인의 언어가 깨어나올 수 있다. 만약 자신과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부드럽게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전해보자.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저는 다른 지점을 집중적으로 생각해봤는데 당신의 생각도 참고하겠습니다.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다운가?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마음을 버리고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려는 마음을 담으면 절로 이런 식의 말이 나온다. 아이를 다루듯 언어를 다루면 실패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살았던 시간이 길어지면 자신의 경험을 불변의 진리처럼 생각하며 상대에게 강요하듯 말하게 된다. 그래서 나이 50쯤이 되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경계해야 한다. 자신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늘 이 질문을 기억하자. 굳이 다르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날카로운 표현을 사용해 전할 필요가 있을까? 말과 글로 상대를 압박하고 찌르려고 하지 말자. 그럴수록 자신만 세상에서 멀어질 뿐이다. 늘 말하고 쓸 때 상대가 보낸 세월을 보라. 절로 존중하는 마음이 들며 50의 시절을 빛낼 지성인의 언어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다. 모든 가능성을 긍정하는 시선으로 세상을 보라. 붉은 토끼를 주제로 글을 써보라. 글쓰기를 배우기 위해 찾아간 곳에서 선생이라고 나타난 사람이 당신에게 이런 숙제를 낸다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아마 억지를 부린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그 다음에는 당장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토끼는 흰색이다 라는 세상으로부터 배운 지식이 혹은 자신이 토끼를 실제 본 장면이 정답처럼 내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하나의 관념을 갖고 사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때로 세상이 알려준 지식도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하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내면의 성장을 생각할 때 큰 잘못이다. 지식은 벗어나려고 배우는 것이지 그 안에 갇혀 살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로 인해 불가능한 일이 늘어나고 볼 수 없는 것들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알고 있는 하나를 지키기 위해 알 수 있는 나머지들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비생산적인 선택이다. 이에 연암은 능양 시집서에서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내 의견을 덧붙여 요점만 간단하게 3가지로 압축하면 이렇다. 1. 너의 눈과 마음으로 확장하라. 이 조언은 앞서 소개한 내용인데 내면의 크기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얻는 깨달음이 다르므로 다시 변주해서 소개한다. 귀로 하나 이야기를 들으면 눈으로 10가지를 그려보고 눈으로 10가지를 봤다면 마음에 100가지 가능성을 설정하라. 선명하게 그리는 만큼 대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관찰할 수 있고 마음으로 확장한 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눈과 마음이라는 지적 도구를 통해 스스로에게 가능성을 허락하자. 2. 하나의 사실에 얽매여 살지 말자.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여유 없는 일상을 보내게 된다. 왜 그럴까?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흐른다는 자각 때문에 그렇다. 그런 삶에 안녕을 고하면 일상의 기적을 만날 수 있다.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양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여기에서 여유란 환경이나 상황의 여유가 아닌 대상을 바라보며 가능성을 부여하는 시선의 넉넉함을 말한다. 최대한 힘을 빼고 세상을 보라. 힘을 빼야 그 자리에 내면의 크기를 키울 지성이 들어간다. 3. 보는 것마다 마음에 담고 이해하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자체는 본래 특별하거나 이상할 것이 없다.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본래 나쁜 것도 이상한 것도 없다. 다만 잘 모르기 때문에 괜히 혼자 화를 내고 자기 생각과 하나라도 같지 않으면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다.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주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50 이후에도 활발하게 작품을 창조하며 지적 거장의 삶을 살았던 데모노 톨스토이도 마찬가지였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는 8살 때 스케치북에 붉은색 토끼를 그렸다. 앞서 소개한 이야기의 주인공인 셈이다.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 당연히 주변에 어른들이 몰려와 일제히 어린 톨스토이에게 물었다. 톨스토이야, 세상에 붉은색 토끼가 어디 있니? 사실 그건 질문을 가장한 놀림과도 같았다. 보통 토끼는 흰색 아니면 회색 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너 혹시 바보니? 어쩜 그것도 모르니? 같은 무언의 속삭임이 어린 톨스토이에게 들리는 듯했다. 그러나 어린 톨스토이는 그런 시선에 전혀 부담이나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응수했다. 세상에는 없지만 제 스케치북 속에는 있어요. 이보다 근사한 말이 또 있을까? 인생 후반기까지 지치지 않고 시대를 대표하는 대작을 쓰고 수많은 교육적 업적을 남겼던 그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광활한 시선에서 나오는 깊은 내면을 갖고 있었다.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주변에 설명할 수 있다면 그는 분명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내면에 전혀 다른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어린 톨스토이가 그랬듯 연암의 평소 지론도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에는 본래 정해진 색이 없다는 것이다. 저마다 자신의 눈으로 먼저 대상의 빛깔을 정한 것일 뿐 날씨와 바라보는 각도 혹은 생각하는 시선의 수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빛깔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물을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다. 연암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적고 의심하는 사람만 많으니 구설수에 오르고 싶지 않다면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의심만 가득한 다수의 사람들은 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평가하며 그 평가는 부정적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가 미움받을 용기를 내면서까지 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스스로 이렇게 밝혔다.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걱정할 것이 없으나 그게 되지 않는 의심만 가득한 사람에게는 걱정할 것이 너무나 많다. 무언가를 사랑하고 이해한 사람은 그걸 믿을 수 있게 되고 차곡차곡 내면에 쌓여 그 사람의 성장을 돕는 지적 무기가 된다. 반대로 사랑하고 이해한 것이 적은 사람은 세상에 의심할 것이 많다. 내면의 크기를 넓히려면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자. 그 사랑의 크기가 당신이 만날 내면의 크기를 결정한다. 연암처럼 세상과 사람에 대한 애정이 깊은 사람이라 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제한적이며 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마찬가지로 자유롭지 않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보고 느낄 수는 없다. 그래서 톨스토이와 연암이 선택한 삶은 바로 모든 가능성을 온전히 긍정하는 사람이 되자이다. 이 가르침을 잊지 말고 일상에 담자.